중국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 중국 동포 TV입니다. 중국 동포们大家好，这里是大韩民国首尔중국 동포电视台. 우리 중국 동포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인 그리고 일본, 미국, 유럽, 러시아 등 전 세계 우리 해외 동포들이 다 알고 있고 심지어 북한 동포들도 다 알고 있는 MC 즉 사회자가 있습니다. 예능 사회자 여러분 다 아시는 송혜 선생님이 그분입니다. 이 송혜 선생님이 올해 2022년 6월 8일 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송혜 선생님은 한국 사람이 비록 한국 사람이라고 불리지만 이 송혜 선생님은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한반도 사람, 한반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송혜 선생님은 KBS 전국 노래자랑을 1988년부터 진행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도록 장수하는 그 사회자, MC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도 장수 사회자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송혜 선생은 굉장히 마음이 따뜻했고 특별히 우리 중국 동포들을 향해서도 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우리 동포들을 늘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어른이었습니다. 이 송혜 선생께서 올해 95세를 마지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송혜 선생님과 관련된 추억을 함께 회고해 보고자 합니다. 송혜 선생의 원래 이름은 송복희 그리고 고향은 북한의 황해도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송혜 선생은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내려온 실향민 즉 고향을 잃어버린 백성이다. 그래서 실향민이었습니다. 늘 고향 황해도를 그리워했습니다. 2003년 8월 15일 송혜 선생과 KBS 전국 노래자랑 팀이 북한에 가서 8월 15일 일본에서 해방된 그 광복절날 평양의 그 모란봉 공원에서 북한 동포들과 함께하는 KBS 평양 노래자랑을 모란봉에서 열었습니다. 그때 평양의 동포들, 어린아이들, 남녀노소가 이 모란봉 공원에 와서 KBS 전국 노래자랑을 함께 했습니다. 이 당시 송혜 선생은 감격하고 또 감격했습니다. 북한 동포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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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 아시잖아요. 북한 인민들, 북한의 백성들 동포들이 반갑습니다 노래를 시작으로 KBS 전국 노래자랑 즉 평양 노래자랑이 2003년 8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송혜 선생은 이 일을 잊질 못합니다. 평생 이 일을 잊질 못합니다. 그리고 송혜 선생은 KBS 전국 노래자랑과 함께 일본에 가서 일본 동포들과 함께 했었고 소련에 러시아에 가서
또 미국에 가서 미국의 동포들과 함께 했었고, 심양에 2009년 10월 4일에는 심양에 가서 중국 동포와 함께 전국 노래자랑을 했고,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중국 동포를 위해서도 KBS 전국 노래자랑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송혜 선생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키가 작습니다. 중국어로 말하면 등소평, 덩샤오핑 주석 정도의, 혹은 또 그보다 살짝 좀 더 클 정도로 키가 작은 분이셨고, 그러나 마음은 늘 바다같이 따뜻했던 분이셨다. 송혜 선생은 살아계셨을 때 평소에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다 그럽니다. 특별히 소주. 하루에 소주를 3병, 4병 또는 5병까지 매일, 거의 매일 이 소주를 드셨습니다.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술 소주를 마십니다. 근데 이 소주가 도수가 약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동북삼성에서 40도, 50도, 60도 되는 그 추운 동북삼성에서 40도, 50도, 60도 되는 이 고량주를 평소에 마시다가 한국에 와서, 고국인 한국에 와서 한국인들이 늘 마시는 소주를 마시니까 이게 술이 아니에요. 그냥 음료수야. 아니면 물이야, 물. 그래서 물 마시듯이 벌컥벌컥, 그것도 안 취한다고 그래요. 5, 6병, 7병 안 취하는 거예요. 이거 맹물이다, 이거 맹물. 술이 아니라 맹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한국에 살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소주를 마시면 취한다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그 맹물 마시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런데 송혜 선생은 이 소주를 하루에 4병, 5병 늘 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당이라고 그러죠. 주당. 점잖게 말해서 주당이고 나쁘게 말하면 술꾼입니다. 그런데 이 송혜 선생이 매일 술을 마셔야지만 잠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아들, 즉 딸 둘의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외아들이 20살 때에 제3한강교, 요즘에 한남대교라고 그러죠. 한강에 있는 제3한강교, 이 한남대교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이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송혜 선생이 이 외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이때부터 엄청나게 술을 마시면서 이 고통을 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송혜 선생은 그때부터 제3한강교, 지금은 한남대교, 그 한남대교로 평생 건너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차도 타고 건너간 적도, 걸어서 일체. 왜? 그 아들이 생각나서. 송혜 선생은 평소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사자성어로 서하지통, 서하지통,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서하지통이란 중국어 발음으로 하면 시허즈통, 서하의 고통, 서하의 아픔이라는 뜻인데, 이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을 잃은 슬픔을 말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사자성어가 유래한 것은 중국의 사마천이 쓴 사기, 스마첸, 스지, 거기에
기록된 내용에서 유래됐습니다. 공자의 제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공자의 제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자하입니다. 즉샤. 학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하는 서하에서, 즉 서하라는 지역에서 살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위문후의 스승이 되었다. 위문후라는 사람의 선생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죽은 뒤 너무 슬퍼하여 소리내어 울다가 눈이 멀었다. 그래서 서하지통을 또 다른 말로 상명지통, 즉 실명, 눈을 잃은 실명한 고통, 그래서 상명지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송해 선생은 늘 서하지통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식을, 아들을 잃은 고통. 이것이 송해 선생의 일생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송해 선생은 늘 소주를 마시며 사셨는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매일 그렇게 술을 드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는지. 그때에 송해 선생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매일 우거지 해장국을 먹는다. 매일 우거지 해장국을 먹는다. 이 우거지 해장국이 해장도 잘 되고 속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되고 여러모로 좋다고 그럽니다. 이 우거지는 배춧잎 겉에 있는 겉 배춧잎을 말려서 혹은 그걸로 하는 게 우거지고, 시래기는 무 위에, 무 이파리, 잎을 말려서 해먹는 거를 시래기. 그런데 송해 선생은 우거지 해장국을 거의 매일 드셨는데 그게 건강 비결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송해 선생 스스로가 했습니다. 송해 선생이 이 중국 동포와 함께하는 전국 노래자랑을 처음으로 한 연도는 2000년도 9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입니다. 오래전의 일이죠. 22년 전에 추석 당일날 중국 동포를 위한 KBS 전국 노래자랑이 2000년도에 경희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동포들은 약 14만 명 정도가 한국에서 살고 있었고 거의 다가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중국 동포들은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가도 경찰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가슴이 뛰고, 길을 가다가도 경찰만 봐도 덜덜덜덜 떨고, 어떤 분은 그냥 멈춰서 덜덜덜 떨고 멈춰서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 앞에 경찰만 보여도 뒤로 돌아서 가고. 그 당시 우리 중국 동포들이 이 불법 체류자의 모자, 고깔 모자, 마치 문화대혁명 때 반동분자라는 그 고깔 모자를 쓰고 끌려다녔듯이 2000년도에 그 당시에는 중국 동포들이 숨죽이고 언제 붙잡혀 중국으로 추방당할지 모르는 이 불안감에 쌓여서 살아갔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직원에서 잡히면 같은 동포, 같은 민족인데도 무조건 잡혀서 추방. 이거는 민족의 비극이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비극, 우리 조선민족의 비극과 고통이었습니다. 왜? 중국 동포가 고국인 한국에 왔는데 왜 불법 체류자로 붙잡혀서 추방당해야 되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건 민족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북 삼성에 있는 200만 중국 동포는 고국인 한국을 향해 이 원망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때가 2000년 그 당시 2000년 전후 그 시기가 우리 중국 동포들이 참으로 고통스럽게 한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동포는 사냥꾼에 의해 사냥당하는 사냥감 같은 존재, 피도 눈물도 없이 중국 동포를 잡아서 무조건 추방했던 그 시대, 기억하기도 싫은 시대. 이때에 한국 사회에서는 중국 동포는 우리의 형제 자매여 우리의 한 핏줄이다. 중국 동포를 저렇게 두면 안 되고, 중국 동포를 저렇게 고통 속에 살게 하면 안 되고, 중국 동포에게 저러한 고통을 주면 안 된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요, 한 형제다. 이것을 강하게,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그리고 요구하는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민족의 역사를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나선 한국인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서울 조선족교회, 구로동에 있는 서울 조선족교회에 모여있는 한국인 목사들이었습니다. 서울 조선족교회의 그 당시 주임 목사는 서경석 목사님이셨고, 이 서경석 목사가 맨 앞에 서서 중국 동포에게 이 고통을 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정부를 향해서, 법무부를 향해서 외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함께 모였던 한국인 목사들도 다 함께 똘똘 뭉쳐서 중국 동포의 문제를 풀기 위해 선봉에 서서 투쟁을 했고 나섰다. 그러면 제1회 중국 동포와 함께하는 이 KBS 전국 노래자랑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KBS, 즉 KBS는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공영 방송입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 방송이 아니에요. KBS, 이 중국 동포를 비명과 고통 속에 구원하고 한국인들에게 중국 동포는 우리의 한 형제자매여 동포라고 하는 것을, 이 역사의 진실, 우리 민족사의 진실, 우리 민족사의 본질, 민족의 혼, 이것을 5천만 한국인을 알리고 설득하고, 그 길이 무엇일까? 그래서 중국 동포 문제를 푸는 길이 무엇일까? 서울 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님과 한국인 목사들은 전략을 짜기 시작한 거예요. 전략. 어떻게든 동포들의 신음과 고통을 벗어주자. 그러기 위해서 어떤 전략? 그 한국인 5천만을 설득하자. 그래서 서경석 목사님이 2000년도에 저랑 여의도에 있는 KBS 방송사를 찾아갔습니다. 서경석 목사님이 저보고 최 목사 같이 갑시다. 그래서 KBS 여의도 방송사 본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누굴 만났느냐? 송혜 선생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KBS 예능국장, 즉 KBS에서 다루고 만들고 연출하는 모든 예능 프로그램의
전체 책임자가 예능국장이었습니다. 그 예능국장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때 서경석 목사님이 예능국장에게 만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장님, 현재 한국에는 우리 중국 동포 14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핏줄 아닙니까? 우리 중국 동포들을 위한 예능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마련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예능국장님이 이 목소리가 걸걸해요. 하는 걸걸한 스타일. 그 무슨 프로그램이면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우리 중국 동포들은 현재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면서 엄청난 스트레스, 말로 할 수 없는 이 머리를 짓누르는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야리따! 야리타 있다! 중국말로. 물론 그때 우리가 서 목사님이나 저나 중국말을 한 건 아니고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다. 중국말로 야리타 있다. 살 수가 없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 동포들이. 그래서 이번 추석 때 우리 중국 동포들을 위해서 KBS 전국 노래자랑을 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경석 목사님 물었어요. 이때 예능국장님이 이 요청을 듣더니 오래 생각도 안 해요. 듣자마자 입에서 마상 바로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동포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죠. KBS 전국 노래장 우리 동포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담당 PD에게 전화하고 곧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이 중국 동포를 위한 KBS 전국 노래자랑 첫 방송이, 이 생방송이 그때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예능극장이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결정했을까요? 물론 최고 결정권자이기 때문에도 그랬지만 이 예능극장은 역사 상식이 있었습니다. 중국 동포는 우리 민족이다. 우리 동포다는 역사적 상식이 있는 그런 국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서 고통당하고 있는 동포들의 슬픔과 고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중국 동포를 끌어안고, 고통을 끌어안고 눈물을 끌어안아야 된다고 하는 이 상식이 있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KBS 방송 그 공사에서 돌아와서 서울 조선족교에서 전체 목사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서경석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이 KBS 전국 노래자랑은 한국 국민 절반 이상이 보는 프로그램인데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 동포는 우리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되겠다. 우리 목사들 가운데 누군가는 중국 동포를 대표해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나갔으면 좋겠냐, 누군가는 꼭 나가서 우리 중국 동포는 우리 형제다 자매다 말을 해야 된다. 여러 명의 이제 목사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한 명이 나가야 돼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 모든 목사들이 이 최한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최한규 목사가 나가야 된다. 거의 강요하다시피 나가라. 나가서 말해라. 근데 나가면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나가서 말만 하고 우리 중국 동포는 우리 형제 자매다. 한국인 여러분, 우리가 따뜻하게 우리 동포들을 품어야 되고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만 하려면 나가서 충분히 말을 하겠는데 노래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노래도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라든가 혹은 점잖은 가곡, 참 교양 있고 수평 있고 수준 있는 그 가곡, 그런 게 아니라 이 노래자랑에서 부르는 것은 재밌고 익살스럽고 좀 망가지기도 하고 경박스럽기도 하고, 일단 대중들을 재밌고 웃기는 그런 노래들을 불러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최한규 목사, 제가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울면서 겨자 안 먹기 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중국 동포는 우리의 한 민족이고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하려니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전국 노래자랑 이 PD, 즉 연출 감독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 노래자랑 생방송에 나가려면 목사님 예선 통과해야 됩니다. 예선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조선족교에서 부탁해도 못 나갑니다. 예선 통과 못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출 감독이 말하는 게, PD가 말하는 게, 그 목사님처럼 그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점잖게 이렇게 노래하면 안 됩니다. 이거 통과 못합니다. 망가질 생각하고 아주 익살스럽게 해야지 통과될까 말까 하니까 단단하게 준비해서 예선 참가하세요. 참 깜깜한 거죠. 안 해본 일을 하려니. 여러분, 도둑질을 해본 사람이 한다고. 이 가요도 평상시 불러봤어야지 하는데 평상시 불러본 가요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 그래도 제일 만만하고 쉬운 게, 목소리도 음성도 고음 높이 안 올라가고 좀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게, 생각해 보니까 윤수일의 아파트입니다. 아, 이 윤수일의 아파트 정도면 내가 불러낼 수 있겠구나.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서울 조선족교에서 길 하나 건너면 거기 노래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부터 매일 밤마다 가서 노래방에 가서 윤수일의 아파트 노래를 연습했습니다.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매일 1시간씩. 매일 1시간씩까지 불렀어요. 그랬더니 노래방 사장님이, 아저씨 그 이상한 손님 중에서도 참 특이한 손님이다. 아니, 다른 손님들은 노래방에 오면 1시간 내내 여러 사람이 왔어. 노래도 이런저런 다양한 노래를 부르는데 아저씨는 왜 맨날 와서 똑같은 노래만 1시간을 부르냐. 그런 손님 처음 봤다. 그래서 그 노래방 사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그냥 이유는 묻지 마십시오. 그냥 복잡한 일이 하나 있어서 이거 하나 꼭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당분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매일 갔어. 근데 매일 가서 이제 밤마다 가서 1시간 부르는데 예선 통과될 것 같지 않아서 생각하다가, 야, 이거 춤을 추면서 아파트를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노래방에서 마이크 잡고 혼자서 춤도 이렇게 하면서도 몸을 흔들흔들 하면서 또 연습을 했어요.
근데도 나는 선수가 아니야. 춤꾼도 아니고 해본 일도 아니고, 그래서 예선을 통과하기가 어렵겠다. 고민이 돼서 당시에 서울 조선족교에 나오던 흥룡강성 목당강 출신의 거기서 이제 목당강에서 조선족 예술단을 하셨던 50대 중반 후반에 동포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분이 이 춤을 잘 추시는 거야. 그리고 얼굴도 곱게 생기셨고, 이렇게 몸도 딱 보면은 뚱뚱하지도 않고 아주 무용하는 그 몸이 딱 그 스타일. 그래서 그 목당강 아주머니한테 부탁했습니다. 아주머니,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반드시 예선 통과해야 되는데 예선 통과할 자신이 없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뭘 도와주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아파트 노래 부를 테니까 나도 춤추면서 할 테니까 아주머니가 내 뒤에서 백댄서 좀 해달라. 백댄서. 여러분 백댄서 아시죠? 가수 뒤에서 노래하는 사람 뒤에서 춤추는 거. 이거를 중국어로 빤우 그렇게 중국말로 빤우더라고요. 빤우. 동포 아주머니가 그렇게 해주겠다. 아 목사님, 그런 건 자신 있습니다. 평생 한 게 그거니까 도와드릴게요. 해서 연습을 하고 나서 구로 중학교에 예선이 있어서 그 예선에 참가했습니다. 예선에 참가해서 통과했어요. 2000년 9월 10일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KBS 전국 노래자랑 생방송 거기 시작이 됐어요. 경희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이거 저기 최황규라는 목사가 저게 진짜인가 혹시 의심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이게 그 사진입니다. 이게 사진. 2000년 9월 11일 추석날 이때 송혜 선생님 나이가 75세. 옆에 있는 사람이 최황규 목사 접니다. 경희대학교 대운동장. 그때 경희대학교에 우리 중국 동포 불법 체류하는 동포들이 약 15,000명이 모였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노래자랑. 구름대같이 몰려들더라고요. 우리 동포들이. 생방송 시작되었습니다. 송혜 선생이 소개했어요. 서울 조선족교회 최황규 목사님이 조선족 동포들을 대표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한국 국민 여러분, 조선족 동포는 우리와 피를 나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어 남북한 형제들이 하나가 되고 동북 삼성의 동포들도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자유롭게 오갈 날이 조속히 오기를 고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 사는 동포들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일자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아파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부르는 내내 이 테레비 화면에 그 밑에 자막이 깔리는 거예요. 서울 조선족교회 최황규 목사. 그리고 제가 사는 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주소가 경기도 양주군이었습니다. 동두천 옆에. 경기도 양주군 뭐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종편 방송, TV조선이든
채널 A 뭐 이런 종편 방송도 없었고, 사람들이 볼거리를 보려면 KBS, SBS, MBC 이런 것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국 노래자랑, 그것도 추석 당일이면 시골로 고향으로 온 가족이 다 내려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 KBS 전국 노래자랑을 추석 당일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5천만 정도가 있다면 한국인 5천만 가운데 2,500만 명 내지 3천만 명이 그날 당일날 다 보는 겁니다. 집에서 생방송을 라이브. 그때 송혜 선생이 이제 얘기했습니다. 이제 최환규 목사님이 아파트를 부르겠습니다. 묵당강 출신 아주머니가 뒤에서 춤추고 저는 마이크를 잡고 아파트를 불렀습니다. 춤을 추면서 저도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이걸 다 불렀어요. 사실 여러분, 그때 아파트를 KBS 전국 노래자랑 생방송에서 부를 때 그때 저는 이 입이 바짝바짝 타는 거예요. 긴장되고 떨리니까. 안 해본던 일을 할래니 이거 무슨 한국인 2,500만 명 또는 3천만 명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또 바로 앞에 무대 앞에는 15,000명의 중국 동포들이 다 쳐다보는 데서 아파트를 부르려니 입이 바짝바짝 타는 거예요. 이 무조건 목적을 완수해야 된다.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는 이 일념, 이 생각 하나로 아파트 불렀습니다. 생각해보니 제정신 갖고 부른 게 아니에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생방송에서 아파트를 부르고 내려오니까 우리 중국 동포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 놀아봤죠? 아무래도 옛날에 놀아본 분 같아요. 사실 저는 놀아본 사람이 아닙니다. 덜 젊었을 때 공부했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 공부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국 동포를 위해서 그날은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여기저기서 전화 왔어요. 친구들, 동기들, 아는 사람들 전화 와서 야, 네가 목사인데 어떻게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냐? 어떻게 목사가 아파트를 부르냐? 창피한 줄 모르냐? 부끄러운 줄 모르냐? 숱하게 그런 전화 받았습니다. 목사님 실망했어요. 어떻게 중국 동포를 위해서 아무리 노래한다고 해서 아파트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생방송이 나가고 나서 양주군청이 있습니다. 양주군청. 요즘은 양주시지만 양주군청 전화통이 불이 났다고 그래요. 불이 났대요. 왜 불이 났냐? 한국에 사는 중국 동포들이 양주군청으로 다 전화한 거야. 최환규 목사가 거기 산다며요. 최환규 목사 거기 산다면서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뭐 연락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2000년 9월 11일 한국에서 최초로 중국 동포를 위해서 베풀어준, 따뜻하게 품어준 KBS 전국 노래자랑이었고 송혜 선생님이 그날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방송으로 했는데 이 방송을 당시 중국의 그 료녕성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기다리는 중국 동포들한테 늘 이걸 틀어줬대요. 그래서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저를 보면
노래하는 목사님 아니에요? 노래하는 목사님 아니에요? 늘 그렇게 묻더라고. 그러면 2000년 9월 11일 중국 동포와 함께한 KBS 전국 노래자랑, 송혜 선생님이 함께했던 그 노래자랑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 첫째, 당시에 전국 노래자랑을 본 한국인들이 2,500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절반, 반이 그걸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동포, 미국 동포, 유럽 동포들도 그 생방송을 다 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한 것인가? 서울조선족계와 목사들은 중국 동포가 우리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에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향해서 2,500만 명 또는 3,000만 명을 향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는 위대한 사건이라고 난 봅니다. 위대한 사건. 우리 중국 동포는 같은 핏줄이고 형제자매라고 하는 것을 한국인 2,500만 명 또는 3,000만 명에게 이야기한, 1대1로 얘기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향해서 중국 동포는 우리 같은 민족이고 형제자매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에 알리고 선전하고 인식시키는 일이었다. 그런 면에서 대성공이었다. 전략의 성공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충격받았습니다. 엄청난 충격받았어요. 그 노래자랑을 통해 노래자랑에 나온 중국 동포를 보고, 그걸 보고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한국인들이 받았습니다. 어떤 충격과 감동이었냐? 우리 한국인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똑같은 언어를 쓰고, 똑같은 몸짓, 똑같은 표정, 똑같은 정서, 똑같은 감정, 그리고 한국말로 똑같은 정서, 가락, 노래. 한국인들이 그 중국 동포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우리 동포다. 그리고 우리 한국말을 잊지 않고 있구나. 중국에 살면서도 한국말을 잊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을 감동받은 거예요. 그리고 민족의 정신과 민족의 그 정서가 같은 걸 보고 감동받은 거예요. 구소련, 즉 러시아와 그 중앙아시아에는 우리 민족 고려인 까레이스키 5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해주, 당시의 연해주, 일제시대 때 연해주에 살고 있었던 우리 동포들, 까레이스키 고려인을 스탈린이 이 연해주, 그러니까 두만강 근처, 훈춘 근처의 거기 소련 땅에서 강제적으로 고려인들을, 우리 동포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한순간에. 그때 고려인 지도자들, 지식인들, 선생님들, 기자들, 고려인들의 그 지도자들 대략 3,000명 정도를 붙잡아서 다 처형시킵니다. 총살형 다 쏴 죽입니다. 왜 쏴 죽였냐? 이 고려인 지도자들이 있으면 나머지 일반 고려인들에게 민족 정신이 들어가고, 그리고 민족 혼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이 50만 명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도자 3천여 명을 다 쏴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3천여 명이 다 죽으니까 이 고려인들이 한국말, 이 조선말을 이어받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고려인들은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의 태반이 한국말을 못해요. 그러나 중국 동포는 이 조선말을 이어온 거예요. 한민족의 언어를 지켜온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 이
2000년도 KBS 중국동포 전국 노래자랑은 그 공무원인 경찰 공무원, 법무부 공무원, 법무부 장관, 노동부 장관, 총리, 심지어 대통령까지 이걸 다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 당시에 불법체로 중국 동포들을 잡고 추방하는 법무부 장관, 공무원들, 경찰 공무원들, 한국 정부는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압박을 받은 겁니다. 저런 동포를 저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같은 형제자매인 중국 동포를 불법 체류자라는 모자를 씌워서 단지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잡아서 추방하는 것에 대해서 이 양심의 고통, 압박감을 엄청난 압박을 준 일대 사건이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같은 동포를 잡아서 추방하는. 왜? 이 KBS 전국 노래자랑을 통해 이 귀한 중국 동포를 본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본 겁니다. 그래서 2000년도 첫 중국 동포와 함께한 KBS 전국 노래자랑은 크게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자랑이 끝나고 나서 백댄서 즉 반우가 되어주셨던 흑룡강성 목당강 출신의 예술단 아주머니에게 제가 하나의 시를 써서 고맙다고 드렸습니다. 이 시는 우리 동포 그 한 분에게 드리는 시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200만 중국 동포를 향해 드리는 시다. 그 시를 써서 그분한테 드렸습니다. 그분 지금 나이가 올해 75 아니면 80 되셨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연락이 끊겼지만 이 시를 읽겠습니다. 제목: 님과 함께 하나 되어 대동의 춤을. 우린 너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운 가슴 가득 안고 님이 계신 먼 곳만을 바라보며 보낸 세월 100여 년. 우리 다시 만났을 땐 떨었습니다. 그리움이 설레임으로, 설레임이 기쁨으로, 그리고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 되는 춤, 대동의 춤. 두만강이 가르고 38선도 가르며 헤어져 살아온 우리. 오늘 다시 만나 이념도 사상도 산과 강과 계곡도 훌쩍 뛰어넘어 우린 만나 세월의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젠 기쁨의 춤만이, 하나됨의 춤만이, 대동의 춤만이 우리의 광장에 휘휘 펼쳐집니다. 이 시는 목당강 출신의 예술단 아주머니에게 고맙다고 써준 시이지만 동시에 200만 중국 동포를 향해 쓴 그런 마음을 담아 쓴 시입니다. 중국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민족 역사가 불러낸 귀한 민족입니다.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중국 동포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8천만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날까지 함께 갑시다. 우리 민족의 생명 역사가 영원히 이어지기를 함께 기원합시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중국동포TV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